네, 안녕하세요.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철학과 굴뚝청소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칸트에 이어서 164쪽 피이테입니다. 피이테는 오직 12개의 범주만을 가지고 있는 칸트의 선언적 주체가 확실한 만큼이나 공허하다고 생각하며 주체, 피이테 용어로는 자아의 활동과 무관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오히려 판단의 범주나 원리는 자아, 주체의 활동 과정의 산물이라고 봤대요. 하지만 특히 그가 주목하는 지점은 칸트 철학의 인식론적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물 자체와 선언적 주체라는 칸트의 개념에 관련된 것이죠. 피이테는 일단 그 사물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봤대요. 칸트에 따르면 사물 자체는 있기는 있으되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었죠. 그러나 사물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라면 사물 자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고 피이테는 반문합니다. 맛이 있기는 있는데 맛을 알 수는 없어. 이런 말처럼 부당하다는 거죠.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말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체계를 만들어가는 논리는 서로 배타적인 것을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법인데 칸트의 경우에는 사물 자체와 현상이라는 서로 배타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성과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상과 주체의 동일성이란 문제를 칸트는 해결할 수 없다. 사물 자체와 현상 간의 심연은 결코 메워질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 선언적 주체라는 개념 역시 근본적이지 못하며 불철저하다. 왜냐하면 선언적 주체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선언적 주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또 다른 주체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요컨대 선언적 주체에 대해 인식하고 말하는 칸트는 선언적 주체보다 앞선 주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피이테로서는 두 가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죠. 하나는 사물 자체와 현상, 대상과 주체를 어떻게 하면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고, 자아와 비아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선언적 주체보다 더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 경험적인 조건에 전혀 제약되지 않기에 무제약적이기에 설명될 수 없는 자아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대요. 자아와 비아를,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을 연관지우고 통일시키는 원리를 자아로서 정립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경험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으나 주체와 대상을 연관지어주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낼 뿐인 이 원리를 피이테는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비아와 함께 짝을 이루는 자아와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일종의 절대자라고 하고 이 자아를 절대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대요. 바로 이 자아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 연구의 핵심이다. 지식학이란 자신의 본질적인 통일성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서술하는 지라고 합니다. 피이테의 철학이란 바로 이 지식학을 말합니다. 피이테의 철학적 태제가 세 가지 있대요.
그 각각은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라는 성격을 갖는데 변증법을 요약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제, 경험 등 모든 사실의 설명에 근거가 되는 이 자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자신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아의 정립이라고 요약된다고 합니다. 피에테에게 자아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근거라고 해요. 경험이나 인식의 절대적인 출발점이자 근거를 이룬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아인 거죠. 이러한 절대적 자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인식도 경험도 불가능합니다. 마치 인식하는 내가 없이는 어떤 인식도 불가능하듯이 말이죠. 이 자아를 존재하게 하는 다른 근거,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A가 A인 것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듯이 말입니다. 자아는 단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아는 존재한다. 그리고 자아는 자신의 단순한 존재함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이 절대적 자아는 연관들을 정립하는 판단작용이며 정신의 활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에테는 말합니다. 나는 활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둘째 태제. 자아는 비아를 반정립한다. 나아가 자아는 비아를 자기 안에서 반정립한다. 자아는 비아를 자기에 대립되는 것으로 세운다는 말이죠. 이는 흔히 자아의 부정, 비아의 정립으로 요약된다고 해요. 자아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하면 먹는다는 활동은 음식이란 대상이 있어야 하고, 땅을 파는 활동은 팔 땅이 있어야 하고, 대화라는 활동은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하죠. 인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대상을 정립하려면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음식이 되는지 아닌지, 이게 파야 될 땅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피에테는 대상이 자아 안에 이미 놓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아의 부정이라는 성격을 갖기에 비아라고 합니다. 즉 자아가 비아를 정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태제. 자아는 자아 안에서 가분적 자아에 대해 가분적 비아를 반정립한다. 이 어려워 보이는데 뭐냐면 셋째 태제는 이처럼 나뉠 수 있는 자아, 가분적 자아와 나뉠 수 있는 비아가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을 말한대요. 거칠게 말하면 먹는 자아와 먹을 음식인 비아가 말할 자아와 말 상대인 비아가 서로 마주서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경험하는 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죠. 이 세 번째 태제는 마주 서 있는 반정립된 자아와 비아의 종합을 표현합니다. 진태제죠. 이 대립에 의해 자아도 비아도 구별을 획득한다고 하네요. 자아도 대상, 그 비아도 이 구별을 통해 내용을 획득합니다. 활동하는 자아가 먹는 나인지, 땅을 파는 나인지, 아니면 대화하는 나인지는 이 대립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아는 대상이 갖는 다양성을 대변한다고 하네요. 반대로 자아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와 관계 지우기의 통일성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에테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 절대적 자아란 활동을 통해 자아와 비아를 동시에 정립하는 자아이지요. 이런 뜻에서 피에테는 자아와 비아의 종합만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피에테는
칸트처럼 선험적 철학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험적 주체가 아닌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이 자아는 자기 안에 자아를 정립하고 또한 비아를 정립해요. 피에테의 인식의 대상이란 비아 뿐이에요. 자아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사물 자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상은 자아 안에 있고 자아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이 통일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죠. 자아는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기에 비아에 의해 자아가 제약되죠. 따라서 자아가 사용하는 범주나 원리는 칸트 생각처럼 초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피에테는 자아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아는 무한을 향한 행동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극도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도덕적 질서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자아의 노력 속에 있으며 이 도덕적인 질서야말로 신적인 질서라고 하네요. 칸트가 신적 질서를 도덕적 질서로 환원했다면 피에테는 도덕적 질서를 다시 자아의 노력으로 환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바로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무한한 자아들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해 피에테는 국가주의적인 혹은 사회주의, 오늘날 말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에 의한 통제 이념적인 견해를 제출합니다. 요컨대 자아들의 상충과 충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피에테는 심지어 개체의 소멸까지 주장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피에테는 선험적 주체를 발견하려는 칸트의 기획을 좀 더 근원으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즉 선험적 기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피에테는 칸트의 선험적 자아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서 무규정적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칸트적인 선험적 주체조차 거기에 의존해야 하는 자아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로써 피에테는 근대 철학적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있음 그 자체가 자명한 존재로서의 자아로 말이죠. 이 자아가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아는 존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합니다. 이 자아는 주체와 대상을 연관지어주는 활동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을 자기 안에 포괄하고 있는 전체이죠. 이런 점에서 절대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에테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나, 자아를 절대화해서 절대자의 자리를 부여한 거예요. 예전에 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피에테에 와서는 자아가 차지하게 된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피에테는 이 근대적 자아를 신의 자리로 밀어 올림으로써 칸트에 의해 재건된 근대 철학이 이젠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음을 선언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근대적 주체 철학은 새로이 자아의 신학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라는 절대자를 신의 자리에 옮겨 넣은 학문 말이죠. 이 신학 안에서 모든 것은 자아의 소산이며 자아 활동의 결과물이지요. 자아라는 이름의 주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래서 피에테 철학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흔히 말한대요. 다른 한편 모든 대상은 자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아 내부에 있대요. 이 자아를 벗어나 있는 사물 자체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주체와 대상 모두가 자아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일치를 어떻게 보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본대요.
이건 항상 이미 자아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죠. 피이트에게 이 통일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아 안에서 자아에 의해 비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비아를, 그 대상이죠. 대상을 자아가 올바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먹는 활동으로서 자아가 먹는 자아와 먹히는 비아를 자기 내부에서 반정립시킨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걸 아무리 음식으로서 이미 판단하고 먹기 시작한다고 해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 똥을 잼으로 자기 안에 정립하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아가 그걸 똥이란 대상으로 정립하는 자아와 잼이란 대상으로 정립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면 이 두 자아가 모두 옳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피이트한데 말이죠. 한 사람은 그걸 똥이란 대상으로 반정립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잼이란 대상으로 반정립했죠. 이제 그 많은 자아들이 모두 자기의 대상을 반정립하고 그걸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구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고 누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혁명적 방법인 셈이죠. 이는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대 철학의 딜레마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피이테가 진리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뚫고 나가야 할 근원적인 장애는 차라리 차이와 불일치를 사고할 수 없다는 점이 있대요. 피이테가 보기에 주체와 대상은 자아 안에서 절대적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와 불일치는 사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문제는 불일치를 사고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사고할 수도 없다는 거겠죠. 새로운 것은 기존의 판단과 다른,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사실이나 대상을 주목함으로써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데 피이테의 철학으로는 다수 지식의 대립과 충돌, 그것을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그 결과로서 새로운 지식의 출현이라는 중요한 사태를 이해하기 곤란해진다고 하네요. 즉 진리를 아예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보장하려다 보니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지식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할 여지를 스스로 봉쇄해버린 것이다. 딜레마가 해결된 대신 사상적인 봉쇄가 나타난 것이죠. 여기까지가 피이테의 정리였습니다. 제가 뭐 따로 말을 덧붙일 게 없이 그냥 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저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이제 쉽게 저의 말로 예시를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책을 그대로 읽는 것도 굳이 이걸 또 예시를 또 드는 것도 좀 시간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고, 책을 읽어서 책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읽어도 된다고 봅니다. 읽으면 어때서? 그게 뭐 잘못도 아니고 안 좋은 방법도 아니잖아요. 옛날 서당에서는 다 책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게 공부 방법이었어요. 정석이었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야 되는데 그걸 읽으면 되지 뭐. 이걸 굳이 또 나의 말로 바꿔서 또 이것도 강박이라고 봅니다. 강박. 정해진 방식은 없죠. 특히나 이 책은 잘 쓰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덧붙일 말이 있으면 붙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을 읽는 동안은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해보니까. 오늘 진짜 거의 다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쓰셔가지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173쪽의 해겔, 정점에선 근대 철학.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덧붙일 말이 있으면 하겠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읽다 보니 이해가 되네. 슬로건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철학으로 바꿔야겠. 어쨌든 해볼게요. 헤겔입니다. 헤겔은 변증법적 사고를 체계화한 철학자로 유명하대요. 특히 헤겔의 제자임을 자처했던 막스를 통해서, 그리고 막스주의 내에 유수한 철학자들을 통해서 헤겔은 헤겔 철학의 영역 밖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기까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지금까지도 헤겔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대 철학과 헤겔의 연관을 얘기하기 위해선 피에테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칸트 철학에서 시작해야 한다. 헤겔은 칸트의 비판 철학을 비판함으로써,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피에테와 셸링을 비판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자기 고유의 문제 설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비판, 칸트 비판, 헤겔의 칸트 비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칸트는 사물 자체라는 현실과 인식 주체를 분리했다. 이때 현실은 주체의 손이 가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인식이란 서로 분리된 양자를 사후적으로 이어주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사물 자체란 인식을 통해 표상되어야 할 어떤 것이 되지만, 그 표상이 올바른지의 여부는 주체의 의식 외부에선 확인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불가지론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피에테처럼 자아 안에 양자를 끌어넣음으로써 해결하는 주관주의 역시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현실, 그러니까 객관과 주체를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둘째, 칸트는 진리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인식 이전의 인식 능력, 선험적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인식 이전의 인식 능력을 연구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란하다고 봤대요. 인식 능력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식 능력을 연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식, 참된 인식의 기초나 기준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근원적인 통일을 자아를 절대화해서 만들어냈죠. 하지만 헤겔이 주목하는 건 오히려 친구였던 셸링의 방법입니다. 피에테와 달리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셸링은 자아를 근거로 자연을 도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오히려 주체, 객체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연을 주체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즉 자연이 곧 주체고 정신이라고 보자는 거죠. 셸링이 보기에 자연은 정신이자 동시에 자연 안에 있는 정신 자체의 산물인 물질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연은 자신을 객체로 정립하는 주체로 간주됩니다. 자연은 곧 무한한 활동이죠. 주체, 객체가 통일된 절대자란 바로 이 자연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봤대요. 개개의 현상들은 이 절대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현상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게 우위를 차지하는 계열과 관념적인 게 우위를 점하는 계열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자연이 전자에 속하고 정신이나 역사는 후자에 속합니다. 헤겔이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러한 셸링의 발상법에 비추고 있대요. 즉 그 자체가 객체이기도 한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를 헤겔도 절대자, 절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절대정신인 것은 그 전체의 본성이
활동적이고 산출적이라는 점에서 주체로서의 정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헤겔의 사상과 셸링의 사상에서 보이는 동일성 때문에 그 차이를 놓쳐선 곤란하다. 셸링의 경우 정신은 자연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관주되고 그에 따라 자연의 변화와 법칙 속에서 정신의 운동을 발견하는 자연 철학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반면 헤겔에게는 절대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신이래요. 이 정신은 스스로를 외화, 소외하여 자연, 사회, 역사 등의 객체, 대상이 됩니다. 자연, 사회, 역사는 이 정신의 표현인 셈이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나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헤겔에게도 자연 철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를 다루는 법 철학이나 역사를 다루는 역사 철학에 비하면 매우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첫 번째 주저가 정신현상학이었음은 이런 점에서 시사적인 듯 하죠. 이처럼 사회나 역사로 전환된, 외화된 절대 정신은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이로써 절대 정신은 다시 자기에게로 자기네 복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절대 정신의 실현이란 목적을 향해 발전해가는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신에서 대상으로 그리고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 원환 운동, 그러나 끝날 때는 좀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되는 이 원환 운동을 흔히 부정의 부정이란 말로 요약하죠. 이것은 정신과 대상의 변증법, 절대자의 변증법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며 헤겔의 체계 전체를 특징지고 있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헤겔 철학에서 절대자란 주관과 객관의 통일이지만 이는 셸링 철학에서와 달리 외화와 자기네 복귀라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통일되어가는 목적론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셸링과 헤겔 사이에는 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셸링에게는 자연과 정신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두고 등호를 붙이면 되는 관계였죠. 그러나 헤겔의 경우는 동일성과 함께 차이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자연과 정신의 차이, 정신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단계상의 차이, 나아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차이를 자기 사상의 틀 안에 포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푸코나 들레즈 등의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헤겔의 사상에서 차이란 오직 동일화시키는 힘, 동일자라고 하네요. 이 동일화시키는 힘이 절대 정신에 포섭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배제되고 억압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차이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겔에게 차이란 사실상 동일자의 포섭 능력을 과시하는 요소일 뿐이며 변장한 동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 문화가 생각이 나죠. 모두 미국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절대자에게 다 그냥 포섭돼버리는, 동일화시키는 그런 힘인 거죠. 헤겔에게 현실은 주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대상은 주체 내부에 있습니다. 이를 의식 내부에 있는 거라고 표현하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헤겔은 지식을 대상에 대한 주체의 연관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 내에서 만들어지는 연관입니다. 피에테와 달리 헤겔은 대상을 정립하는 게 곧 진리는 아니며 따라서 지식이 진리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식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헤겔은 인식 이전에 진리의 인식 능력을 안다는 것은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서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지식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의식, 시대 의식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헤겔은 지식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역사적 의식 속에서 진리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지구의 운동에 대한 물리학자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헤겔이 살던 19세기라면 당연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반면 중세 초기였다면 천동설이란 지식이 그 평가 기준이 되었겠죠. 다시 말해 진리의 기준은 이미 성립한 하나의 지식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이미 옳다고 간주되는 지식이 말이죠. 헤겔은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 진리는 이미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에 접하게 되죠. 지식의 평가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은 지식이 제공한다는 악순환 말이죠. 진리는 분명히 지식과 다르기에 대상, 지식 관계의 외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의식 내부에 있는 거라면 대상과 개념의 일치로 정의되는 진리 또한 의식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상도 개념도 모두 의식 내부에 있습니다. 요컨대 진리는 지식의 외부에 있지만 의식 내부에 있다. 그렇다면 의식 내부에 지식과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들어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의식은 자기 내부에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의식이 이 기준으로 지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은 대개 그 시대에는 진리로 간주되었던 지식이 되겠죠. 결국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되었던 지식 자체도 의식이 스스로 검사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의식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을 의식 스스로 다시 검사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기의식이죠. 결국 진리란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를 돌이켜 검사하고 정정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란 의식 혹은 정신 자신의 내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진리란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리의 기준을 계속 정정해가는 과정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확인하고 보증해주는 것은 발전해가는 절대 정신 자신이 되겠죠. 이러한 헤겔의 사상은 스피노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셸링의 자연 철학 자체가 그렇다고 하네요. 자연을 정신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자연을 실체의 양태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유추한 것이라고 해요. 헤겔에게 절대자, 절대정신이란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화되어 만들어내는 자연, 사회, 역사는 스피노자 개념에서 양태에 해당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노자의 실체 양태 개념을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목적론적 과정에 적용한 것이죠. 헤겔은 진리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진리의 기준을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피노자의 명제를 받아들여 의식이 자기 내부의 진리의 기준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시키죠. 따라서 이제 진리는 절대 정신이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래서인지 셸링은 물론 헤겔도 스스로 스피노자주의자로 자처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적용은 스피노자의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벗어나는 변형이라고 해요.
스피노자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든다고 보아 거부했던 주체와 객체라는 근대적 범주의 통일과 화해를 위해 실체와 양태란 개념이 복무하게 된 셈이다. 연장과 사유라는 속성이 일치한 명제 역시 주체와 대상이 일치한 명제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해겔은 이를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이라는 목적론적 과정에 포섭시켰는데, 이러한 목적론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사상은 근대적 문제 설정에 포섭되어 근대적 딜레마의 해결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근대화된 스피노자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처음부터 빗겨나 있었던 스피노자가 예전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면 절정에 오른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주목받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셈이죠. 해겔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칸트에 의해 다시 부흥의 기치를 높이든 근대 철학을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개념과 장치들을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지식과 진리의 변증법은 그것이 목적론적 과정으로서 관주되고 있다는 점에선 근본적인 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역사적 정정 과정 속에서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이전의 독단주의를 비판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란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계속 정정해가는 과정이라는 해겔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해겔이 생각해낸 이 진리의 기준 역시 이후 정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겔 자신이 제시한 진리의 기준은 초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순간 진리의 기준이 정정되어가는 과정을 통찰한 해겔 자신의 진리 개념은 장벽에 부닥치겠죠. 그래서 확고한 진리를 추구하는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있던 해겔에게 이 난점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진리의 정정 과정이라는 자신의 진리 기준만은 절대적 진리의 자리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해겔 자신의 주장이야말로 절대정신의 실현을 목격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그 과정의 종착점에 이른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정될 이유가 없는 절대적 진리가 됩니다.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을 다 목격한 사상, 따라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해겔의 지식이 형성된 당시야말로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역사의 종착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절대정신의 실현을 목격한 지식이란 주장이 통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살던 시대를 절대정신이 완성되는 시대라고 정의하며 프로이센 국가를 그 실현을 책임지는 국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철학도 절대정신 완성 과정의 증인인 해겔의 사상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죠. 이제 철학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단 해겔의 사상 안에서만 말입니다. 그 결과 근대적 독단론의 비판인 진리의 지속적인 정정 과정이란 명제는 해겔 자신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독단적 명제로 전환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절대적 진리로 정립하기 위해 그는 역사마저도 완성시켜버린 것이고 프로이센 국가 만세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해겔 자신에게 이르러선 자신의 명제가 반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역사 속에서 진리의 기준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지식이 검사되는 게 아니라 해겔의 진리 기준을 위해 역사가 완성이란 이름을 얻고 지식의 정정도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지식과 진리의 변증법이라는 해겔의 명제는 사실 두 가지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결된 지식, 완전한 진리는 없고 지속적인 정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정신 실현의 목적론적 과정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전자가 갖는 비판적 효과가 긍정적인 만큼 후자가 갖는 독단적인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헤겔로선 절대적 진리란 목적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목적론과 독단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의미에서 엥겔스는 헤겔 철학에서 완성된 체계와 혁명적인 변증법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며 결국은 체계의 완성을 위해 변증법을 굴복시킨다 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지는 근대 철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를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래요. 대상과 일치하는 지식이란 결코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런 진리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곧 진리니라는 확인할 수 없는 선언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정신의 철학은 어떤 철학적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앞서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차이가 그처럼 환원되는 한 모든 개체는 이제 그것이 갖는 보편성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성은 보편성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모든 변화는 절대정신의 목적론적 운동에 포섭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즉 변화는 목적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연, 사회, 역사를 절대정신의 소외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관념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헤겔 철학은 절대정신의 자기의식이기에 그 안에 어떠한 내용도 절대적인 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원 전체가 절대적인 것으로 됩니다. 완성된 근대 철학, 절정에 선 근대 철학은 자신이 포섭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전능한 이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엥겔스의 말처럼 이로써 철학은, 아니 최소한 근대 철학은 종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헤겔이었어요. 읽는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를 읽지 않고 요약 정리하는 건 지금 제 수준으로서는 어렵다. 이게 또 혼자 이렇게 진행하려니까 만만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다 이해하시는 못하셨을지라도 어느 정도 뉘앙스, 감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느낌, 이게 어떤 책이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느낌만 잡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헤겔은 어쨌든 이 절대정신으로 다 그냥 동일화시켜 보려는 폭력적인 그게 느껴지죠. 이걸 읽으면서 헤겔을 얼마나 욕했는지. 헤겔 나쁜 놈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거, 자기를 역사의 종착점으로 보는 거. 이게 그래서 서구의 어떻게 보면 그 근대화, 개발지상주의와 서구의 또 동양이나 자기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점령하려는 그런 뭐랄까 서구의 그런 탐욕, 정복욕 그런 것들이 헤겔 철학에서 느껴져서 어쨌든 이런 공부하는 게 그런 유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그게 다 어떤 철학적 기반이 있구나.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서구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사고했던 거구나. 이런 좀 그런 통찰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이번 주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2부와 3부를 묶어서 했어요. 2부만 할까 하다가 2부에서는 유명론과 경험주의 로크 휴 나왔었고 3부에서는 칸트, 피에테, 헤겔 나왔었죠. 보통 같으면 이 한 부를 한 주에 했을 텐데 제가 묶어서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우리 청취자님들, 시청자님들 수준에서 진도를 천천히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빨리 빼는 것도 양적으로 승부하는 거죠.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같은 초보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 권 읽을 시간에 2권 읽으면 똑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2권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비교도 되면서. 어쨌든 이걸 지금부터 해서 빨리빨리 빼야겠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한 부를 4번, 5번 읽고 이걸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한 부를 4-5번을 읽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두 개의 파트를 한 2번, 요번 주 딱 2번 읽었어요. 한 부만 있으면 4-5번 읽을 거를 2부를 다루는 바람에 2번 읽었죠. 2번도 많이 읽은 거긴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됐는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좀 미약한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하다. 다음 주는 그래서 4부 막스, 프로이트, 니체 근대 철학의 해체를 다룬 분들이죠. 그리고 5부 언어학과 철학 훔볼트, 소시르,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이게 계획입니다. 100쪽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부가 한 50쪽밖에 안 돼서 그래봤자 일주일 동안 100쪽을 읽는 거죠. 그걸 읽고 다음 주에도 한번 오늘 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한번 주로 책을 읽는 방식으로 진도를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고정되지 않은 거, 진행 방식을 고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하는 거, 살아있다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요번 주는 이렇게 해볼까?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되어 있다는 건 어떤 방식에 익숙하다는 거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거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엔 좀 새롭게, 물론 좀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다음 주로 한번 해서 다음 주도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철학의 돌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